안녕하세요. 윤재인 목사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학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동기 목사 큰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살고 있는 어느 그 시골 농막에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친구 목사가 난리가 났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독일에서 오신 그 작은 아버지와 그 장인어른이 75세 정도 되셨는데 두 분이 싸움이 일어났다고, 빨리 말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작은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고, 우리 동기 목사는 그 장인어른을 모시고 또 집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장인어른을 방에서 감정 코칭을 배운 것을 해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이제 무척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공감해 드리는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이 작은 아버지께서 화가 풀리시고 나중에 이제 화해하시고 결국 독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감정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가 이야기한 바로는, 미국과 영국 사람들은 1000명당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인원이 1100명에 해당되지만 우리 한국은 4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어떤 감정에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한 달만 130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그 자살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도 보면 막 유리창을,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로부터 이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최성예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탈가정, 즉 가출 학생들이 10만 명에 해당하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학교 밖 학생들이 20만 명이 되고,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 178만 명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27위라고 할 만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을 키워봤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처음 고등학교 자사고에 입학을 시켰는데 입학하기도 전에 친구가 괴롭히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맞은 적은 없는데 왜 이 아들은 이렇게 맞고 다니나,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2학년 때는 수학 점수가 뭐 갑자기 막 폭락을 해서 난리가 나기도 했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좀 청소년을 키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농담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가 유치원 때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고 초등학교 때는 서울대를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이고 중학교 때는 연세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세 우유를 먹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연대도 어려울 것 같고 건국대 정도를 갔으면 좋겠다 해서 건국 우유를 먹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먹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매일 학교라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일 우유를 먹인다는 농담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정말 아들을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아버지와의 돈독한 그러한 그 감정, 그러한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 정말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감정 코칭에 관한 이야기는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등 수많은 관계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아내와 좀 심하게 갈등을 겪었던 때가 한 번은 집에 이제 소파가 낡아지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소파를 바꾸겠다고 해서 바꾸려면 이제 천 소파로 바꾸면 좋겠다. 가죽 소파는 너무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그 의자가 제가 되게 편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낡아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제가 이야기했던 천 소파가 아니라 가죽 소파가 떡하니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죽 소파를 샀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온 집안이 그 가죽 소파 냄새로 그냥 가득해서 숨을 못 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가 나서 제가 집을 나오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그런 어떤 그 관계 문제, 우리의 감정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말 이마에도 진문설주에 이렇게 그 말씀을 메어놓고 늘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수봉 가수가 부른 그런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배경은 어떤 가난한 그 화가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위해서 집과 그림과 자신의 피까지 팔아서 장미를, 백만송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준 이야기라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플로베르가 쓴 보바리 부인에 나오는 엠마라고 하는 여인은 시골 의사 보바리와 결혼을 했지만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는 그런 아내였죠. 결국 파산하게 되는데, 우리도 늘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고3 때 4기 이 암 판정을 받았지만 서울대에 입학했던 이현우 군 이야기를 보면 정말 자신의 여친을 죽인 그 의대생과는 달리 원망하면 끝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런 어떤 절망 잘 극복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 교육을 통해서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은 바로 이런 아이들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학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야, 그렇게 비싼 돈을 주면서 그렇게 꼭 학원을 가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학원을 가려면 다르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꼭 가야 되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정말 준다면 아이들도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김기중 씨가 쓴 행복한 고통이라는 책을 보면 어릴 때 고도 비만 그리고 성적도 꼴찌였는데 이 베체트병을 이제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이제 그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결국 그 하루에 한두 시간을 자고 뭐 로키 산맥, 미시시피강, 사막을 4,810km를 달리는 경기인 램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다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라톤을 한번 해봤는데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의 그 고민을 보면 대부분 이제 성적 문제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적에 밀린 신앙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찾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닐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려는 그런 아버지 연극을 하려고 하는 닐, 이 갈등 속에서 결국은 힘들어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 EBS에서 0.1% 상위 0.1% 학생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 0.1%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차이점이 바로 부모들이 아이를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고 늘 경청과 공감의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공부도 결국 잘하는 아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조세핀 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소외되었는데요. 결국 그 미국의 어떤 한 선생님이 칭찬을 듣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공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 정말 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아이들은 공황 장애 때문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 부모님과의 그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여러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기술, 그 존 가트맨 박사의 사랑의 기술, 감정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
예전에는 그 지능 지수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EQ 감정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성공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터먼 연구 심리학자인 루이스 터먼의 연구 결과이기도 한데요. 감정 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기억력도 좋아지고 창의력도 좋아지고 회복 탄력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죠. 존 가트맨 박사도 역시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감정을 어떻게 코칭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감정 코칭은 첫 번째가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화가 난 상태인지 우울한 상태인지를 포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포착이 되면 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세 번째 단계를 거쳐서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인지하는 거죠. 감정을. 여기서 네가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이것을 잘 극복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이 주훈이라고 하는 아이가 감정 코칭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얼마나 많이 변화된 것을 이 주훈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정 코칭을 받게 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 능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고 또 타인의 감정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적응력이 높아지고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대처 능력이 향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을 코치한다라고 했을 때 코치가 어떤 역할일까요? 코치는 선수가 되어서 직접 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좋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 코칭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축소 전환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이 축소 전환형의 부모는 이 감정을 축소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그 아이에게 어린이집에 가는 게 왜 슬프다는 거야. 과자 줄게. 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감정을 축소해 버려. 아이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감정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감정이 빨리 사라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부모들, 아이의 감정을 놀리거나 농담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형의
부모들이 있는데요. 축소형과 비슷하나 훨씬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너 맞을 줄 알아?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래서 이런 부모를 둔 아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나쁜 감정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불편해하기도 하고, 나쁜 감정을 느꼈을 때 자신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것은 좋지 않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방임형의 부모들이 있는데요. 뭐 아이들은 다 그러면서 큰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부정적인 감정도 허용하고 또 무제한을 허용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어떤 감정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또 강한 감정일 때 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고 배울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코칭형 부모는 모든 감정을 허용하나 행동에 제한을 두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은 좋은 교육의 기회라고 여기게 되죠. 그래서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죠.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가이드, 코치해주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감정이 소중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정의 이름을 알고 자신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감정은 괜찮지만 행동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감정적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이 감정 코칭을 하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했을 때 너의 기분을 이해해. 하지만 엄마가 중요한 약속을 했거든. 엄마 말에 실망했구나. 그래서 슬퍼? 엄마도 슬퍼. 내일 엄마와 함께 있자. 공원에도 가고 친구 집에도 같이 가자.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집에 가야 해. 그렇게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어, 아이 감정 코칭 두 번째 단계는 교육의 좋은 기회로 여기는 건데요. 아이가 화를 내는 것은 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슬픔은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조성하여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분이 어떤지를 질문하는 거죠. 지금 기분이 어떠니? 언제부터 그랬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런 어떤 그 기분을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4단계는 이름을 붙여주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도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도 자신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면역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코치는 그래서 제대로 칭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데요. 무조건적인 칭찬 대신에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투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경험 때문에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고요. 어린 시절 이 감정 코칭을 받지 못해서 딸이 아주 우울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 그렇지만 이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아이는 자신의 정서적인 경험을 신뢰하고 자기 존중감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윤홍균 님이 쓴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데 보면 매일 10분씩 의자에 앉아서 자신을 향해서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자신을 위로해 주는 말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감정 일기를 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길이의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의 어떤 그 루틴이 되도록, 그리고 잘 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날로그나 디지털 일기장에 쓰시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래서 그 감정 일기를 쓰는 방법
것들이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 감정 일기를 쓰기 전에 감정 일기를 쓰기 전에 먼저 그 I will 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먼저 해보고 그러면 우리 I will 활동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의지로 할 일 것들을 먼저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착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놀이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따라 두 사람 짝지어서 한 사람이 손을 펴서 바닥에 되면 상대방이 손가락을 따라 손을 그려주는 일. 그리고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다음에는 hello, bonjour, guten morgen, ni hao, 올라, 곤니치와 뭐 이런 인사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일기, 운동일기, 선행일기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완성하기 활동,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내 친구는 나보고, 나의 엄마는 나를, 나의 아빠는, 학교는, 선생님들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내가 만약 동물이 된다면, 나의 꿈은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장점 적어보기, 부모님의 장점 적어보기, 그리고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의 장점 적어보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지도 그리기 활동, 서로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내가 가장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은, 내가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내가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은, 그리고 이 1단계 후에 내 생각에 상대방은 뭐뭐라고 상대방에 대해 추측해보고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는, 내 생각에 민혁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다. 그리고 서로의 장점 찾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감정일기 쓰는 법을 해보겠는데요. 편안한 자세로 우리가 앉아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감정을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활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무리 해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 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좋다고 했죠. 그리고 감정일기를 쓰면 우리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 행동치료, 정신과 치료요법에서 쓰기도 하는데요. 하루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생각,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다음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그 감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감정을 포착하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행동도 치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